내 이름은 강춘희. 햇수로 7해를 거리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폐지 줍는 노숙자 할머니로 부르지만 내 낡은 호두나무 상자 속에는 50년 전 내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배신자의 이름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사라진 후에도 이 낡고 작은 상자만큼은 곁에 두었습니다. 상자를 열 때마다 나는 나를 다시 살게 할 마지막 희망을 만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7년 전 아들에게 지방의 외진 시골에서 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나의 사정을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짓말 때문에 나는 아들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들 재호의 결혼식 날 아침 낡은 공중전화 부스 앞에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야, 엄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아들은 실망했지만 이내 괜찮다고 했습니다. 나는 내 초라한 모습이 아들의 행복한 날에 짐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혼식에 불참했기에 나는 며느리의 오세연의 부모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친정이 지역 유지들이 모인 재단에 후원하는 집안 정도라고만 알려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나 역시 나의 비밀이 들킬까 두려워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50년 전의 악연이 현재의 인연 속에서 비밀스럽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익숙한 무게의 폐지 수레를 끌고 아들 재혼의 동네 골목을 지났습니다. 일부러 멀리 돌아가면서도 이 길을 찾는 건 아마도 이 골목 끝에 내가 평생 지키려 했던 가족의 온기가 남아있을까 하는 헛된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노숙자로 만든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리도 아들 보기가 무서울까요? 그저 돈 없고 능력 없는 엄마가 아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이 나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깊은 죄책감과 어깨의 무게가 나를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이 골목은 참 깨끗했습니다. 폐지조차 찾기 어려웠지요. 그러다 문득 눈앞에 빌라 앞에 세워진 세련된 외제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오세연, 나의 며느리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늘 단정한 단발머리. 그녀는 언제나 빈틈없이 완벽했고 그 완벽함은 나에게 더 큰 주눅을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운전석을 향해 우아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친정 부모님이었겠지요. 그녀의 표정은 공손했지만 그 공손함 속에는 부유함이 주는 당당한 우월감이 감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왠지 모르게 속이 쓰렸습니다. 나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은 저런 처가에 주눅들지 않았을 텐데. 나는 나 자신을 원망하며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차에서 떨어진 종이 하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가 집으로 들어간 후 나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그 종이를 주었습니다. 그 종이는 명함이었는데 명함은 두툼하고 코팅되어 있으며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 석자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어이구, 며느리가 명함을 떨어뜨렸네. 이걸 갖다 줘야 하나. 나는 명함의 이름과 직책을 확인하고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려 폐지 수레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 눈앞에 50년 전 나를 모든 것을 빼앗고 사라졌던 그 이름이 지금 이 명함에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끔찍한 운명을 혼자 끌어안고 영원히 사라져야 할까요? 나는 명함 속 그 이름을 보는 순간
50년 전 나를 향해 웃던 그 친구의 교활한 눈빛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은 민주영, 그리고 직책은 재단법인 송화 이사장이었습니다. 세상에, 민주영이라니! 민주영, 네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50년 전 내 친정의 유산을 모두 가로채고 나를 버렸던 그 친구. 지금은 며느리 오세연의 친정 엄마가 되어 이 부유한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이 명함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노숙자로 만들고 내 아들 재호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죄책감을 안긴 운명의 족쇄였습니다. 며느리가 들어간 그 집 문 안에는 내 아들, 내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밖에는 내가 증오하는 배신자가 나의 가족을 위세로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온몸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배신감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배지 수레를 길가에 세워두고 나는 빌라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며느리네 현관문이 다시 열리더니 며느리 오세연이 서둘러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의 단호한 인매와 불안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네, 엄마. 아니요, 그냥 버려요. 그게 낫겠어요. 재호 씨한테 말하면 또 복잡해질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재호 씨에게 말하면 복잡해진다는 며느리의 말에 나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숨겨진 갈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갈등의 중심에 내 아들이, 내 아들의 가정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의 근원에 민주영, 내 배신자 친구가 있다는 직감이 섬뜩하게 스쳤습니다. 나는 그 길로 아들 집을 향했습니다. 폐지 수레를 숨겨두고 낡은 외투를 정리했습니다. 노숙자 할머니가 아닌 아들의 엄마로서 당당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들 재호가 나를 보고 놀랍니다. 어머니, 어쩐 일로... 아유,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아이고, 무슨 소리? 엄마가 아들 집 오는데 연락을 해야 쓰나? 며느리 얼굴도 볼 겸 왔지? 밥은 거겄니? 며느리 오세연이 부엌에서 나오다 나를 보고 잠시 얼굴을 굳힙니다. 아까 폐지수레를 끌던 나를 못 본 척했던 그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재호 씨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아시잖아요. 다음에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아이고, 세연아, 미안하다. 내가 눈치가 없었네. 그럼 난 이만 갈게. 아들은 나를 잡았지만 며느리의 차가운 시선에 결국 힘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나는 서둘러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환영받지 못하는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나는 다시 배신자 친구 민주영의 명함을 떠올렸습니다. 민주영, 네가 내 인생을 망쳤지. 며느리 세연이도 내 아들 재호도 모두 너의 그림자 속에서 고통받고 있구나. 내가 이 진실을 밝히고 이 지옥 같은 연결고리를 끊어낼 것이다. 나는 낡은 호두나무 상자가 묻혀 있는 폐지 수레향에 걸어갔습니다. 호흡을 가다듬고 복수가 아닌 내 가족을 되찾기 위한 진실 폭로를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민중영의 명함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잃어버린 내 친정의 유산, 내 삶의 모든 흔적을 묻어버린 거대한 돌덩이 같았습니다. 며느리네 집 앞에서 마주친 그 이름은 내 안에 복수심이라는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불이
내 아들 재호의 가정을 태워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며칠 후 나는 민중영의 명함 뒷면에 적힌 재단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초호화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는 민중영의 환한 미소와 함께 송화재단 이사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 아래에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동행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동행. 네가 나를 거리로 내쫓고 감히 그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네가 빼앗은 돈으로 쌓아올린 탑이구나. 나는 분노를 사기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 세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초조하게 서 있었습니다. 곧이어 명품 옷을 차려입은 민중영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며느리 세연을 보자마자 환한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품 안에 안고 있던 고급 포장 상자를 건넸습니다. 고가의 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힘들까봐 내가 특별히 준비했지. 너희 시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라. 알았지? 괜히 없는 집안 기죽을까봐. 엄마, 또 이러세요.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힘들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됐다 됐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딨니? 특히 그쪽 집안은 오죽하겠니? 우리 세연이가 참 고생이 많다. 나는 건물 기둥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쪽 집안은 오죽하겠니? 라는 민중영의 말은 며느리에게 나를 가난하고 능력 없는 시어머니로 각인시키려는 악의적인 이간질처럼 들렸습니다. 내 눈에서는 분노 대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0년 전 내 인생을 짓밟은 민중영은 지금 내 아들의 가정을 돈이라는 위선적인 칼로 갈라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민중영에 대한 분노와 내 무능함 때문에 아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나는 폐지 수레를 끌고 아들 집 근처 공원의 구석진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레를 세워두고 호두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옛날 집문사 복사본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고 순수했던 민중형과 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널 이렇게 만들었나? 아니, 넌 그때도 이미 탐욕에 눈먼 뱀이었을까? 이 모든 게 내 잘못인가? 내가 그때 너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상황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나를 지키기 위한 결심을 다져야 했습니다. 내 아내 강춘희는 이제 더 이상 피해자 할머니로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공원에서 운동을 하러 나온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흥분한 듯 보였고 나는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아,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어머니가 폐지 줍는 분인걸요. 저한테는 그냥 시골에서 오셨다고만 했었는데 재우 씨한테 말하면 또 복잡해질 거예요. 제발요. 우리 엄마한테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달라고 하세요. 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내가 폐지 줍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일전에 마주쳤을 때 저의 차림을 보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수치심과 경멸, 그리고 이 사실이 친정엄마에게 알려져 자신이 곤란해질까봐 두려워하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비참한 삶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과 친정의 위신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냉정한 현실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벤치 구석에 숨겨두었던 나의 낡은 수레와 옷가지들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칠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계세요? 제가 아까 통화한 거 혹시 들으셨어요? 아이고, 세현아, 운동 나왔니? 난 밤 공기가 좋아서. 어머니, 제발요. 부탁이에요. 이 사실을 재호 씨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재호 씨가 알면 저한테, 우리 집한테 뭐라고 할지 몰라요. 며느리는 아들 재호가 알면 자신이 곤란해질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노숙자 신분 때문에 며느리에게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역시 너는 민주영의 딸이구나. 돈과 체면이 가족보다 중요한 사람이구나. 며느리가 황급히 자리를 뜬 후 나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노숙자 신분이 밝혀지면서 며느리와의 관계는 완전히 악화되었지만 이 고립 속에서 춘희는 민주영에게 진실을 밝히겠다는 더욱 강한 결심을 다졌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중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곧 다음 2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사연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